당신이 뭔데? 감히 내 손주들을 달라고 해? 넌 이제 쓸모없어. 나가, 당장! 시어머니 나이숙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후 겨우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혜원은 아직 마취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병원 복도에 내던져졌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나온 산모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1년 뒤 왜 그토록 오만했던 시어머니는 혜원에게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복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32살 혜원이었죠.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한 지 3시간이 지났을까요?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진통제로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엄마가 됐어. 우리 아기들. 혜원은 옆에 놓인 쌍둥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죠. 간호사가 잠깐 보여줬을 때 본 그 작은 얼굴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 회복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이숙이 들어왔죠. 뒤따라 남편 강태일과 신우이까지 3명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혜원은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애들 봤어요? 정말 예쁘죠? 하지만 나이숙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입가엔 냉소마저 번지고 있었죠. 수고했어.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혜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숙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기 500만 원 들어있어. 받아가지고 조용히 사라져. 어머님 장난하시는 거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혜원은 남편 태일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태일은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 한 번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장난? 내가 장난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짐 싸서 나가. 신우이가 혜원의 옷가방을 침대 아래로 집어던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혜원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아기들은요? 제가 낳은 애들인데요. 내가 낳긴 했지. 하지만 키울 권리는 없어. 대리모 주제에 감히 권리를 주장해? 대리모요? 전태일 씨 아내예요. 정식으로 결혼했단 말이에요. 나이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혜원 앞으로 휙 던졌죠. 여기 다 있어. 내가 서명한 거. 재산 포기 각서, 친권 포기 동의서 전부 내 도장 찍혀 있잖아.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맞았어요. 자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하지만 이게 뭔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건강보험이라고. 바보 같은 거. 변호사 남편이 준 서류도 제대로 안 읽어? 그래서 내가 필요했던 거야. 멍청해서. 신우이가 껄껄 웃었습니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여보, 제발 말 좀 해봐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혜원이 애원했지만 태일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나이숙이 간호사 콜벨을 눌렀어요. 곧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환자 퇴원 처리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아직 수술 후 관찰 기간인데요. 최소 24시간은. 우리가 퇴원비 다 낼 테니까 빨리 처리해요. 보호자 권한으로 강제 퇴원시키는 거예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도 결국 돈이었으니까요.
혜원은 수술복 차림 그대로 침대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발요, 아기들만이라도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혜원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신우이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조카들 더럽히지 마. 너 같은 거한테서 태어난 게 불쌍할 지경이야. 신우이가 혜원을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혜원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수술 부위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죠. 짐 챙겨서 1층으로 내려가. 택시비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희숙이 마지막으로 봉투를 혜원의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신생아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태일과 신우이도 그녀를 따라갔죠.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저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이게 현실이야?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계좌 잔액은 0원이었죠. 모든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눌러보려 했지만 이미 바뀌었을 게 뻔했어요. 택시를 타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 든 현금이 전부였죠. 혜원은 가방을 끌고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겨울 찬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는데. 혜원의 부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들과도 결혼 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태일이 친구들과의 만남을 은근히 말렸거든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PC방이라도 가야겠다. 일단 오늘 밤은. 혜원은 비틀거리며 근처 PC방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걷는 내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술 부위가 점점 더 아파왔죠. PC방 직원은 혜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오신 거예요? 네. 하룻밤만 있어도 될까요? 아, 네. 가능하죠. 혜원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배를 감싸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정신을 붙잡아야 했죠. 내 아기들. 쌍둥이. 이름도 짓지 못했는데. 혜원은 키보드 위에 고개를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1년 전 혜원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8년차 대리였죠. 일은 잘했지만 연애할 시간은 없었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혜원아, 이번 워크숍에서 좋은 사람 만나봐. 우리 회사 법무팀 변호사들도 온대. 동기 지은이 말해줬습니다.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열리기로 했거든요. 2박 3일 일정이었죠. 남자 볼 시간에 자료나 준비해야지. 워크숍이라고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 에이, 그래도 저녁 자유시간엔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 기회야, 기회. 혜원은 별 기대 없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첫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였죠. 지은이 혜원을 어떤 남자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우리 법무팀 에이스 강태일 변호사님이야. 서울대 로스쿨 나오고 대형 로펌에서 3년 일하다가 우리 회사 왔어. 안녕하세요. 강태일입니다. 태일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고 목소리도 차분했죠. 혜원은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인사팀 박혜원입니다. 혜원 씨, 인사팀에서 정말 일 잘하신다고 소문났던데요. 이번에 승진자 명단 작성하신 거 봤어요. 정말 공정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아, 그걸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태일은 경청을 잘했어요.
혜원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줬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유머도 섞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해변을 걷게 됐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혜원 씨는 결혼 생각 안 하세요? 태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하고 싶죠. 근데 일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요. 제 나이가 벌써 32인데. 30이면 아직 젊죠. 저는 35인데 이제야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생각 중이세요? 네. 좋은 사람 만나면요. 제가 워커홀릭이라 그동안 연애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원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2박 3일 내내 태일은 혜원 옆을 지켰습니다. 식사 때도 옆자리에 앉았고 관광할 때도 함께 다녔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태일이 먼저 문자를 보냈죠. 주말에 시간 되시면 영화 보러 갈래요? 좋아요. 첫 데이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태일은 혜원이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물어봤고 예매도 미리 해뒀어요. 영화 후에는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죠. 혜원 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저한테 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회사에서는 차갑다는 소문이 있던데. 혜원은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쿨한 이미지로 통했거든요. 그냥 편했어요. 강태일 변호사님이랑 있으면 제가 저답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저도 그래요. 혜원 씨랑 있으면 편해요. 2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주말마다 만났고 평일에도 퇴근 후 저녁을 함께 했어요. 태일은 항상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혜원이 야근할 때는 커피를 갖다 줬고 피곤해하면 일찍 헤어지자고 했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태일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혜원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네.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빠른가요? 근데 확신이 들어요. 혜원 씨가 제 평생 반려자라는 거. 태일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좋아요. 결혼해요. 2사람은 그렇게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어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태일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죠. 우리 집안이 좀 전통적이에요. 결혼 전에는 여자를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격식을 중시하거든요. 그래도 결혼하는데 한 번은 뵈야죠. 물론이죠. 결혼식 날 뵐 수 있어요. 그때 정식으로 인사드리면 돼요. 혜원은 조금 의아했지만 태일을 믿었습니다. 집안마다 규칙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태일이 대부분을 알아서 했어요. 예식장 예약했어요. 3개월 후 토요일이요. 이미 예약했어요. 같이 보러 가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혜원 씨 스타일에 맞는 곳으로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꿀게요. 예식장은 좋았습니다. 신혼집도 태일이 알아봤어요. 강남 쪽 30평대 아파트였죠. 전세금은 제가 낼게요. 혜원 씨 돈은 아껴두세요. 고마워요. 근데 부담스러운데. 우리 부부 될 건데 뭐가 부담스러워요? 제 능력 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태일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배려심 많고 경제력도 있고 외모도 준수했죠. 혜원은 자신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원은 거울을 보며 행복해했죠. 하지만 신랑 측 하객석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어요. 신랑 쪽 하객이 왜 이렇게 적어요? 태일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조용한 걸 좋아해서요.
가까운 친척들만 왔어요. 부모님은요? 어머니만 오셨어요.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나희숙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혜원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갔습니다. 일주일 일정이었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였어요. 여보, 나 배 아파. 혜원이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태일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디 아파? 병원 가봐야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생리 예정일이 한참 지났거든. 혹시 임신? 태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빛났다고 해야 할까요? 기쁨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인 것 같았어요. 공항 도착하자마자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초음파를 찍었죠. 의사가 모니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요? 네. 여기 2개 보이시죠? 둘 다 건강해요. 혜원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라니. 태일이 혜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대박이다. 쌍둥이라니. 하지만 병원을 나오는 순간 태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어머니,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쌍둥이래요. 생각보다 잘 됐죠. 혜원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느라 차에서 내려 있었거든요. 임신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일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 만나러 가야 해. 드디어 시어머니를 제대로 만나는구나. 혜원은 긴장하며 옷을 골랐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정성껏 했죠. 장소는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갔어요. 나희숙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혜원입니다. 혜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희숙은 위아래로 혜원을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앉아. 짧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혜원은 자리에 앉았어요. 태일도 어머니 옆에 앉았죠. 임신 잘 되고 있다며? 네, 감사하게도 쌍둥이래요. 나희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계산하는 표정이었죠. 쌍둥이면 출산 위험도 높아. 만약을 대비해야지. 네. 우리 집안은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해.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나희숙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껍게 묶인 문서였어요. 테이블 위로 밀어놨죠. 여기 서명해. 이게 뭔데요? 태일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냥 가족 간 재산 관리 동의서야. 요즘은 다들 해. 투명하게 하는 거지. 근데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좀 읽어봐도. 다 읽으려면 하루 종일 걸려. 나도 변호사고 태일이도 변호사야. 우리가 이상한 걸 하겠어? 혜원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2 사람 다 변호사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결국 서명했죠. 도장도 찍어. 나희숙이 도장까지 내밀었습니다. 혜원은 하나하나 찍어 나갔어요. 총 25군데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 가족이네. 나희숙의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를 처리한 듯한 차가움만 있었죠. 식사가 나왔지만 혜원은 입맛이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임신 6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쌍둥이라 그런지 힘들었죠. 어느 날 태일이 또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또 뭔데? 건강보험이야. 쌍둥이 출산은 위험하니까 보험 들어두는 게 좋대. 그래? 어떤 보험인데? 출산 관련 보험이야.
만약 수술하거나 입원하면 보험금 나오는 거지.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약관이 빼곡했어요. 혜원은 임신 때문인지 눈이 침침했습니다. 수익자는 누구야? 나로 돼 있어.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냐? 나중에 병원비 내는데 쓰려고. 그렇구나. 알았어. 혜원은 또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생명보험이었어요. 출산보험이 아니라 혜원이 죽으면 10억이 나오는 보험이었죠.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회사는 출산 휴가를 시작했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명에 이전해야 해. 태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전세인데.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했어. 이 집 사는 거야. 정말? 근데 돈은 어떻게?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했어. 대신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해야 해. 세금 문제 때문에. 왜 우리 명의가 아니라 어머님 명의예요? 취득세가 훨씬 적게 나온대. 나중에 증여받으면 돼. 변호사인 내가 하는 말이야. 믿어. 혜원은 이번엔 좀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통증에 정신이 없었죠.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해야 해. 등기 기한이 있어. 태일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혜원은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렇게 신혼집마저 시어머니 명의가 됐습니다. 산부인과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나이숙이 갑자기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임신 말기는 조심해야 해. 내가 같이 가주지. 고마워요, 어머님.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쌍둥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죠. 다음 주쯤 제왕절개 수술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쌍둥이라 자연분만은 위험해요. 네, 알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나이숙이 의사와 따로 이야기하더군요. 혜원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 나이숙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수술 절차 확인한 거지. 하지만 나이숙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임막음용 돈이었어요. 밤마다 혜원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태일은 점점 차갑게 대했어요. 이제 말도 잘 안 걸고 스킨십도 거부했죠. 여보, 나 출산하면 산후조리원 갈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있으면 돼. 어머니가 다 챙겨주실 거야. 난 산후조리원 가고 싶은데. 돈 아끼자. 조리원비가 얼마인데. 태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원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출산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서 밤잠을 잘 수 없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다 태일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죠. 태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면 끝나요. 그동안 잘 참았죠. 쌍둥이 낳고 나면 정리할게요. 혜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리라니.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출산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혜원은 잠들기 전 쌍둥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들 내일 만나.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으니까요. PC방 의자에서 눈을 뜬 혜원의 목은 뻣뻣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어요. 제왕절개 수술 후 36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배에서는 여전히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한참을 붙잡고 서 있다가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게 나야? 수술복 아래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덧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 5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일단 옷부터 사야겠다. 근처 이마트에 갔습니다. 저렴한 추리닝과 속옷을 샀어요.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수술복은 버렸죠. 거울을 보니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어디서 잘까? PC방은 너무 힘들어. 찜질방을 떠올렸습니다. 입장료가 10,000원이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도보 20분 거리였습니다. 찜질방 직원에게 입장권을 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샤워를 하려다 거울에 비친 배를 봤습니다. 제왕절개 흉터가 길게 나 있었죠. 내가 정말 애를 낳았구나.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샤워하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테니까요. 수면실로 가서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결혼 사기, 재산 편취, 친권 소송. 온갖 법률 용어가 쏟아져 나왔죠. 그러다 무료 법률 상담소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다음 날 아침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좁은 대기실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불렸어요. 박혜원 씨,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정아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혜원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만남부터 결혼, 임신, 출산, 그리고 병원에서 쫓겨난 일까지요. 아름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메모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것도 계획적인 범죄죠. 정말 제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 서류, 증인. 뭐든 모아야 해요. 어떻게 모아야 하죠? 아름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혜원에게 건넸습니다. 첫째, 병원 진료 기록 받으세요. 출산 증명이 필요해요. 둘째, 서명한 서류 사본 확보하세요. 셋째,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세요. 넷째, 목격자를 찾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름의 말에 혜원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상담소를 나와 가장 먼저 출산했던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시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데스크에 섰습니다. 직원이 물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일 전에 여기서 출산했어요. 진료 기록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혜원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록이 조금 이상한데요. 보호자가 열람 금지 요청을 했네요. 열람 금지요? 제가 산모인데요. 죄송하지만 병원 규정상. 혜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예요. 제 의료 기록인데 왜 못 보게 해요? 소란의 간호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혜원을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죠. 환자분 진정하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간호사장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보호자분이 강하게 요청하셔서 원장님 지시로 기록이 봉인됐어요. 불법 아닌가요? 제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복잡해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혜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럼 제왕절개 수술한 간호사는 만날 수 있나요? 이슬기 간호사님이요.
간호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슬기 씨는 퇴사했어요. 사흘 전에요. 사흘 전이요? 제가 출산한 날이잖아요. 우연이겠죠.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어요. 혜원은 직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나희숙이 간호사까지 손을 쓴 거였습니다.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어요. 병원을 나온 혜원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봤습니다. 야간 근무였어요. 시급은 10,000원이었죠. 여기다. 일단 돈부터 벌자. 면접을 봤습니다. 점장이 물었어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편의점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면 돼요. 꼭 일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간절하세요?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해서요. 제 아이를 되찾아야 해서요. 점장은 혜원의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부터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어요.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낮에는 증거를 모으고 밤에는 일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자고 다시 일어나서 움직였어요.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죠. 어느 날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쌍둥이 출산 화제.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나희숙이 쌍둥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었어요. 많이 자란 것 같았습니다. 댓글을 읽었죠. 이상하게 임신 사진이 하나도 없네요. 대리모 아니에요? 사람들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결심했어요. 여론을 이용하자고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고요. 그러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녹음이요. 시어머니의 자백을 받아야 해요. 혜원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야만 했어요.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서요. 출산 2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편의점 야간 알바로 350만 원을 모았어요. 찜질방 생활을 정리하고 고시원을 얻었죠. 작은 방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해. 혜원은 이슬기 간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SNS가 있었죠. 인스타그램을 검색했어요. 이슬기 간호사 산부인과 키워드로 찾아봤습니다. 여러 계정이 나왔어요. 하나씩 프로필을 확인했죠. 그러다 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프로필 사진에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병원 이름도 일치했죠. 혜원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2달 전 그 병원에서 쌍둥이 제왕절개 수술 받았던 박혜원입니다.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답장은 하루 만에 왔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죄송하지만 만날 수 없어요. 혜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분만이라도 시간 내주세요. 제 아이들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유일한 증인이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을 기다렸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혜원은 매일 메시지를 보냈죠. 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도 아이 키우시잖아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일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홍대 카페에서 만나요. 30분만 드릴게요. 혜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요일을 기다렸죠.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슬기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시에 슬기가 나타났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주위를 경계하며 앉았죠. 10분만 드릴 수 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혜원은 준비해온 녹음기를 켰습니다. 주머니 속에 숨겨뒀죠. 그날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슬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 병원에서 입막음 돈 받았어요. 5천만 원이요. 만약 말하면 돈 토해내야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대요. 그 돈이 더 중요하세요? 제 인생이랑 제 아이들이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도 아이 둘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 내고 살림 꾸리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하세요? 슬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본 건 시어머니가 산모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산모님을 밀쳤어요. 산모님은 바닥에 넘어졌고요. 혜원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슬기가 계속 말했죠. 병원장님은 옆에서 보고만 계셨어요. 시어머니한테 봉투 받으신 직후였거든요.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병원장님이 나중에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본 거 없던 일로 하라고. 안 그러면 해고하겠다고요. 그래서 퇴사하신 거예요? 네. 양심이 괴로워서요. 밤마다 악몽 꿨어요. 산모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슬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5천만 원 토해내야 하는 거죠? 제가 갚아드릴게요. 시간이 걸려도요. 제발 도와주세요. 슬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알겠어요. 증언할게요. 대신 제 아이들 안전은 보장해 주세요.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혜원은 카페를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첫 번째 증인을 확보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나이숙의 자백이었죠. 혜원은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 신문 광고를 봤습니다. 청담동 산후조리원 조리사 구함. 나이숙이 운영하는 조리원이었어요. 여기다. 혜원은 이력서를 썼습니다. 경력은 거짓으로 채웠죠. 요리 자격증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없었지만 어떻게든 들어가야 했습니다. 면접 날이 왔습니다. 조리원은 고급스러웠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죠. 원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원장은 나이숙이 아니었습니다. 40대 여자였어요. 다행이었죠. 나이숙이 면접했다면 바로 들통났을 테니까요. 요리 경력이 5년이시네요. 네, 호텔 한식당에서 일했어요. 산후조리 식단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물론이죠. 미역국, 잡곡밥, 찜 요리 등등. 혜원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달달 외웠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합격이었습니다. 혜원은 조리사복을 입고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희숙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조리원에 왔습니다. 시설 점검 차였죠. 혜원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일했습니다. 조리사들은 위생상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었거든요. 나희숙이 왔을 때도 들키지 않았어요. 기회를 노렸습니다. 나희숙과 단둘이 있을 순간을요.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나희숙이 식자재 창고를 점검하러 왔어요. 혜원도 창고로 따라 들어갔죠. 여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나희숙이 물었습니다. 혜원인 줄 모르고요. 혜원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나희숙이 뒤돌아봤습니다. 혜원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죠. 너 어떻게 여기를?
제 아이들 보고 싶어서요. 제가 낳은 애들이잖아요. 나희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한테 아무 권리 없다고 했잖아. 권리가 없다니요? 전 엄마예요. 엄마는 무슨 대리모지. 대리모요? 전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나희숙이 비웃었습니다. 결혼? 그거 다 쇼였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내 자궁이었어. 쌍둥이 낳아줘서 고맙더라. 혜원의 손이 떨렸지만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쌍둥이가 필요했어. 우리 집안대를 이을. 며느리 찾다가 너 같은 거 발견했지. 가족도 없고 순진하고 딱 좋더라.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당연하지. 태일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연기 완벽했잖아. 너 완전히 속았더라.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야 했어요. 생명보험은요? 제 명의로 된 10억짜리 보험이요. 나희숙이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를 지었죠. 그거? 만약을 대비한 거지. 내가 출산 중에 죽으면 보험금 받으려고. 쌍둥이 가치가 10억은 되니까. 내가 살아남아서 아쉽긴 했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까지는 아니고. 죽으면 이득이었던 거지. 어쨌든 살았으니까 됐어. 혜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인가 싶었죠. 제발요, 아이들만이라도 돌려주세요. 제가 낳은 애들이에요. 안 돼. 이미 출생신고도 다 끝났어. 법적으로 우리 손주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안 돼요. 전 친모예요. 친모여도 소용없어. 너 서명한 서류들 다 있잖아. 친권 포기 각서, 재산 포기 각서. 변호사가 만든 완벽한 서류야. 그게 사기였잖아요. 속여서 받은 서명이에요. 나희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표정이었죠. 증명해봐. 내가 속았다는 거. 증거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살아. 혜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법적으로 싸우면요? 너 같은 거 변호사도 못 구해. 돈도 없잖아. 우린 대형 로펌이 뒤에 있어. 이길 수 없어. 그래도 싸울 거예요. 끝까지요. 나희숙이 혜원의 턱을 잡았습니다. 거칠게요. 싸워봐. 근데 조용히 안 하면 너 인생 끝장내줄 거야. 알겠어?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직원이 들어오려 했어요. 나희숙이 혜원을 밀쳤습니다.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 혜원은 비틀거리며 창고를 나왔습니다. 녹음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조리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해봤죠. 선명했습니다. 나희숙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해냈다. 혜원은 즉시 아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녹음했어요. 시어머니 자백 다 받았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조리원에 취업해서 직접 만났어요. 대단해요, 혜원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고소장 쓸 차례예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같이 준비해요. 전화를 끄는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3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어요. 고시원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죠. 우리 아가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려올게. 혜원은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임신 중에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작은 생명 2개가 나란히 누워 있었죠.
아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결혼 사기, 재산 편취, 사기, 협박, 아동 유기까지 5가지 혐의였죠.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보험금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간호사 증언도 있고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심각한 사건인데요. 조직적 범죄 같은데. 빨리 수사해 주세요. 제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나이숙과 태일이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혜원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복도에서 태일과 마주쳤죠. 여보. 아니, 강태일 씨. 혜원이 차갑게 불렀습니다. 태일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이러지 말아요. 조용히 정리하면 안 돼요? 정리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을 어떻게 정리해요? 돈 더 줄게요. 1억 줄게. 그러니까 고소 취하해요. 혜원은 비웃었습니다. 1억이요? 제 아이들 값이 1억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10억이라고 하던데요. 태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녹음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목소리 선명하게 다 들려요. 보험금 타려고 저 죽기를 바랐다는 거요.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가 태일을 불렀어요. 강태일 씨, 들어오세요. 태일은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원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일이 나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희숙도 다른 조사실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경찰서를 빠져나갔죠. 형사가 혜원을 불렀습니다. 진술 일부 확보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버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로 송치할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혜원은 더 큰 무기가 필요했어요. 바로 여론이었죠. 인터넷에서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검색했습니다. 한재훈이라는 기자가 나왔어요. 결혼 사기 같은 사회 이슈를 다루는 기자였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증거를 첨부했어요. 녹음 파일도 함께요. 다음 날 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원 씨, 저 한재훈 기자입니다. 이메일 잘 받았어요. 취재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이틀 뒤 재훈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인터뷰했어요. 재훈은 노트북에 모든 걸 기록했죠. 이건 특종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정말요? 네. 대형 로펌 변호사가 결혼 사기를 치다니. 게다가 생명보험까지. 이건 조직 범죄예요. 기사 언제 나가요? 일주일 안에 내보내겠습니다. 팩트 체크 좀 하고요. 혜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고 기사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일주일 뒤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죠.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부부 쌍둥이 대리모 사기극. 10억짜리 거래 발언 포착. 기사 제목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혜원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죠. 녹음 파일 일부도 공개됐습니다. 쌍둥이 가치가 10억은 되니까. 나희숙의 목소리가 기사에 삽입됐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게 사람이야? 10억짜리 거래라니 소름 돋는다. 산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모두 혜원을 응원하고 나이숙과 태희를 비난했어요. TV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저녁 9시 메인 뉴스였죠. 혜원은 편의점에서 TV를 봤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결혼 사기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쌍둥이를 얻기 위해 여성을 속여 결혼했다는 의혹입니다. 화면에 나이숙과 태일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나왔어요. 태일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변호사를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해고 조치할 것입니다. 나이숙의 산후조리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약 취소가 쏟아졌어요. 인터넷 후기에 악플이 달렸죠. 여기 원장이 그 사람 맞죠? 아기 훔쳐가는 곳인가요? 절대 가지 마세요. 조리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직원들도 사표를 냈어요. 일주일 만에 조리원은 문을 닫았죠. 혜원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나이숙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고급 호텔에서였죠.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어요. 나이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3명이나 앉아 있었어요. 박혜원 씨는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서류에 도장도 찍었고요. 이제 와서 아이를 달라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녹음 파일은요? 10억짜리 거래라는 발언은요? 그건 편집된 겁니다. 전후 맥락이 잘린 거예요. 원본을 들어보시면 오해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나이숙을 조롱하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변명도 수준급이네. 편집이요? 목소리가 똑같은데요. 거짓말쟁이. 나이숙의 기자회견은 역효과였습니다. 오히려 여론이 더 나빠졌죠. 혜원에게도 기자회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훈 기자가 주선했어요. 혜원 씨 얼굴 공개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얼굴 공개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됩니다. 혜원은 결심했습니다. 3일 뒤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수십 명의 기자가 앉아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원입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제왕절개로요. 이게 그 증거예요. 혜원은 배를 드러냈습니다. 제왕절개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이게 거짓말처럼 보이나요? 저는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었어요. 고통 속에서 낳았고요. 그런데 출산 3시간 만에 쫓겨났습니다.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기자회견 영상은 바이럴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울면서 봤어요. 저 흉터를 보고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 혜원 씨 힘내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혜원 씨의 쌍둥이를 돌려주세요. 법이 이런 사기꾼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청원 동의자가 하루 만에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나이숙과 태일은 외출을 못했습니다. 집 앞에 기자들이 진을 쳤거든요. SNS에는 그들을 비난하는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혜원은 여론의 힘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만 명이 함께하고 있었죠. 이제 법정에서 싸울 차례였습니다.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나희숙과 태일은 결혼 사기, 재산 편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첫 공판 날짜가 잡혔죠. 혜원은 법원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러 나왔어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쌍둥이를 엄마에게,
사기꾼 처벌하라. 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응원하다니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어요. 기자들도 빼곡히 앉아 있었죠. 피고석에는 나이숙과 태일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피고 나희숙, 강태일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원고 박혜원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름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피고들은 쌍둥이를 얻기 위해 원고를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아름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쌍둥이 가치가 10억은 되니까 내가 죽으면 보험금 받으려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 아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보험 증서입니다. 수익자가 피고 나이숙으로 돼 있고 보험금은 10억 원입니다. 제왕절개 흉터 사진도 제출됐어요. 병원 진료 기록도 나왔죠. 마지막으로 증인이 있습니다. 간호사 슬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증인은 사건 당일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출산 직후 피고 나이숙이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아기를 강제로 빼앗는 걸 봤습니다. 피고 강태일의 행동은요? 원고를 밀쳤습니다. 원고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병원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피고 나이숙에게 돈봉투를 받고 상황을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입막음을 시켰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미 돈을 받고 퇴사한 상태였고요. 돈을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양심에 걸려서 여기 섰어요. 슬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피고 측에서도 변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첫 공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죠. 다음 공판은 2주 뒤입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오는 혜원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어요. 혜원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공판 전날 밤이었어요. 혜원은 고시원 방에 앉아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목소리가 나왔어요. 혜원아, 나다. 나이숙이었습니다. 혜원의 몸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발. 고소 취하해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왜요? 이제 와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희숙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조리원 문 닫았어요. 태일이도 변호사 자격 정지됐고요. 우리 집안 망했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미쳤었어요. 혜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는 어디 갔어요? 출산 직후 저 쫓아냈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릎 꿇을게요. 직접 찾아가서 빌게요. 필요 없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거예요. 혜원 씨, 제발. 돈 더 줄게요. 5억 줄게요. 아니, 10억 줄게요. 나희숙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이들이요. 제 인생이요. 그럼 뭘 원해요? 뭘 하면 돼요?
혜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재판에서 모든 걸 인정하세요. 계획적 사기였다고. 그리고 제 아이들 친권 포기하세요. 그럼 고소 취하해 줄 거예요? 아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처벌받으셔야죠. 그럼 왜 인정하라는 거예요? 혜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때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나이숙과 태일이 피고석에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죠. 피고 측에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나이숙의 변호사가 일어나려 했지만 나이숙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나이숙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모든 게 저희 잘못이었습니다. 계획적 사기였어요. 박혜원 씨를 이용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변호사들도 당황했어요. 피고 나이숙 무슨 말씀이십니까? 판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쌍둥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혜원 씨를 속였어요. 결혼도 거짓이었고 사랑도 연기였어요. 나이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안에서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혜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가치도 없었죠. 판사가 재판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의 자백이 있었으므로 다음 공판에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나희숙, 강태일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됩니다. 나희숙에게 징역 2년, 강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원고 박혜원의 친권을 전면 인정합니다. 쌍둥이는 즉시 친모에게 인도하십시오. 혜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4개월간의 싸움이 끝난 거였죠. 판결 이틀 뒤였습니다. 법원 집행관과 함께 예전 시댁을 찾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죠. 문이 열렸어요. 신우이였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법원 판결에 따라 아기들을 인도받으러 왔습니다. 집행관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어쩔 수 없이 비켜섰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기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혜원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쌍둥이가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우리 아가들.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왔어. 엄마야. 혜원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자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원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것 같았죠. 그 순간 혜원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고마워 아가. 엄마 늦어서 미안해. 여자아이도 다가왔습니다. 혜원의 무릎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엄마랑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집행관이 옆에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친권 이전 확인됐습니다. 아이들 데려가셔도 됩니다. 혜원은 쌍둥이를 하나씩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행복했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신우이가 말했죠. 후회할 거예요. 혼자 어떻게 키워요? 혜원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쌍둥이를 무릎에 앉히고요. 혜원이 준비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아기 침대 2개와 장난감도 준비해뒀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쌍둥이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혜원은 이름표를 만들어뒀어요. 너는 하준이. 너는 하은이야.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 하준이가 웃었습니다. 하은이도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혜원도 웃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육아는 힘들었어요. 쌍둥이라 2배로 힘들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습니다. 대신 재택 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았어요. 온라인 상담사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 기자가 연락했어요. 혜원 씨, 인터뷰 하나만 더 해주실 수 있어요? 후속 보도 나갈 거예요. 네, 좋아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엔 쌍둥이와 함께였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해요. 제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같은 피해를 겪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혜원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끝까지 싸우세요. 법은 결국 진실 편이에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혜원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혜원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름 변호사와 함께 무료 상담을 시작했어요. SNS에 계정도 만들었죠. 결혼 사기 피해자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돌을 맞았어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름 변호사, 슬기 간호사, 재훈 기자가 왔어요. 모임 회원들도 왔죠. 하준이와 하은이는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준이는 청진기를 잡았어요. 하은이는 마이크를 잡았죠. 우와, 하준이는 의사, 하은이는 가수가 되려나 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혜원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혜원 씨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요. 맞아요. 덕분에 저도 양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혜원은 쌍둥이를 재웠어요. 자장가를 불러주며 등을 토닥였죠. 우리 아가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준이와 하은이가 곤히 잠들었습니다. 혜원도 옆에 누웠습니다. 두 아이를 양옆에 두고요. 따뜻했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그날 밤 혜원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세 사람은 공원을 걸었어요. 하준이와 하은이가 손을 잡고 뛰어다녔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쌍둥이가 혜원을 깨웠습니다. 엄마, 엄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거였어요.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하준이와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어요. 지옥 같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혜원과 쌍둥이의 진짜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어요. 어둠은 사라졌고 희망만 남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온다는 것. 그리고 엄마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 혜원이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줬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